원장이 저에게 특별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술인이 부른 AI 아트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삼수의 대전 시립미술관 관장님을 모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반영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선생님 미술가 너무 좋고 관장님 아까 인사를 드려서 마스크를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 거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오늘 저는 예술인이 보는 AI 아트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사실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요. 이것은 네이버 라인의 캐릭터와 BTS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자체가 특허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특허와 저작권이 결합되어 있는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흥미롭게 재미있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예술가들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예술가들이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발표하게 된 아주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 대전시립미술관이 올해 인공지능으로 예술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비엔날레를 무사히 마쳤다는 어떤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도 데이터 기반,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예술들은 오히려 더 시대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발표는 조금 좀 독특할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이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 비엔날레를 마치면서 이제 든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예술을 하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인간성에 대한 통찰이 다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많은 논의들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약한 인공지능이냐 강한 인공지능이냐 너무 기술적인 문제에 천착을 해 있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콜로퀴움이나 세미나나 심포지움들이 기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냐에 대한 발표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유럽이나 중국에 가서 목도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중국의 AI의 많은 담론들은 윤리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 세계 인공지능과 예술을 2019년에는 국가박물관에서 이미 전체를 다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는 전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어디에 와 있냐 하면 결국 인간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동시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통찰을 가질 것인가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철학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17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AI로 페스티벌에 성공을 했고 2018년에는 거기서 나온 오류, 2019년에는 아웃 오브 박스,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전 세계를 온라인으로 데이터로 연결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AI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기술이 있는가라는 담론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담론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제일 잘 아는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학에 관한 것이고요. 예술학에 관한 것입니다.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든가 인간의 감성, 감정, 느낌에 관한 것이고요. 예술이라는 것은 훨씬 더 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예술이라든가 글로 있는 문학이라든가 소리로 듣는 음악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서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많은 미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이모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많이 번역이 되면서 감각, 센스가 오감과 같은 감각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촉각, 이런 미각, 이런 감각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이모션이 있기도 하고요. 또 미학에서 자주 쓰는 감성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전체가 합쳐졌을 때 정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분위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나누는 것은 2000년 동안 벌어졌던 미학의 담론이고 우리가 그것을 크게 하나의 감성이다. 굉장히 좋은 한국어는 느낌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인공지능이 빨리 학습해야 되고 빨리 다가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화가 없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뇌과학자들 그리고 뇌의학자들이 말했듯이 인간의 결정적인 결정은 이성에 앞서서 많은 감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순서적으로도 더 먼저인 경우가 많다라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에서 많은 발표를 보면 인공지능을 굉장히 착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을 살펴봤을 때 인간성을 다시 고찰해 봤을 때 인간이 과연 선량한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착한 감정을 가진 착한 느낌의 AI가 있고 아주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AI가 있을 때 사람이 어디다 돈을 쓸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쁜 즐거움을 주는 상황이 벌어질 때 혹은 불안, 공포, 두려움 같은 거 줬을 때 사람들은 아마 착한 AI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굳이 거기까지 돈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하겠지만 불안이라든가 공포라든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감성이 들어갔을 때는 돈을 주고라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에게 네거티브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알고리즘,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담론, 속도감 있는 담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정신의학에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시킬 것이라든가 치안 문제라든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착목해야 될 부분들은 나쁜 느낌을 주는 나쁜 감정을 주는 이런 것들에 착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대전시립미술관 비엔날레에선 요나스 룬두라는 작가가 중요한 타자라고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감정을 읽어내는 작품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예술계에서는 3년 정도 지나면 이미 고전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5년 전의 인공지능과 예술의 작품들은 이미 지금은 보편적인 생각이 돼버릴 정도로 속도감이 아주 빠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이 어떻다라는 것을 바라보는과 동시에 3년 안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5년 안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통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학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2000년 호모사피엔스 이후로 얼마큼 많이 바뀌었나를 살펴봤을 때 그다지 많이 인간의 생각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유럽에서는 이성, 감정, 감성, 기독교, 종교가 있고요. 동양에서는 육아의 도덕성, 불교의 어떤 내면을 살펴보는 것, 도가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틀 안에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전통을 바라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은 또 굉장히 다른데요.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4.0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온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없었던 아름다움의 범주에 없었던 것들이 데이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AI라든가 5G라든가 이런 속도라든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사람이 아름다움을 그 전에는 뭐라고 정의를 했고 지금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통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AI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큰 담론은 예술가들이 보기에는 하나는 데이터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칙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감정, 특히 예술이 보는 예술이 주로 하는 제가 감성이라고 하든 감정이라고 하든 느낌이라고 하든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나 뇌의학자나 뇌과학자나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한국에서 한다면 우리가 제일 친숙한 것이 아마 7정, 4단 7정이라면 7가지 감정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인간의 감정을 패턴화하고 그것을 갖다가 알고리즘으로 만든다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턴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로애락, 애호욕과 같은 7가지 감정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감정에 따라 패턴대로 반응을 했는가라는 것을 데이터 분류를 하고 그것을 통한 알고리즘은 얼마든지 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이 이미 많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인간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휴머니티 4.0이라고 본다면 지금 통찰, 인사이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19세기 이전까지는 이성의 하부적인 판단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에서는 이성보다는 훨씬 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감성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면을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교감하고 있는 공감이 중요할 것이다. 인간성의 재정의를 담을 것 같이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몇 가지 전시에서 소개된 작품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마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타인을 판단함이 있어서 안면인식 기술이 AI의 가장 큰 진전된 기술이자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서 보시는 자크 블라스의 작품은 얼굴의 무기화, 그 다음에 아래의 신승백 김용우는 Non-Facial Portrait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 예술가들의 시각에서 여기선 많은 편향성이 있고 인공지능이 인식하지 못한 얼굴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통찰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아마 이제 인공지능의 안면인식 기술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제는 안면인식 기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될 기술은 무엇이냐 하면 안면인식 기술을 못하게 하는, 마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백신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안면인식을 당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AI와 예술은 훨씬 더 간명합니다. 뭐 음악이 있다든가 미술이 있다든가. 근데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AI와 예술의 결합을 굉장히 저는 전방위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1부터 10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술이 인공지능은 절대로 예술을 창작할 수 없다.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예술가들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그냥 반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학습. 잘 못하는 건 몸이 없기 때문에 뭔가 몸으로 해야 되는 로봇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은 약하다. 근데 저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최대한 협업을 하든 사용을 하든 아니면은 뭐 강화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가들이 봤을 때는 두 가지가 가장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 데이터의 공유나 우리가 어떤 정보의 공유나 공유가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니다. 만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없다. 이제는 맞춤형 아주 개인에게 맞춤화된 초개인화된 인공지능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예술이라고 했을 때 과연 예술가들이 본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과연 예술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전적으로 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공연, 건축 등 뭐 시각예술, 소리, 음악예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향유됐던 방법들은 그전에는 뭐 왕족, 귀족, 그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의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고전적인 예술 플랫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극장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는 완전히 이것이 이제 바뀌는 시기입니다. 무엇이냐면 고전 예술이 다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전 예술 플러스 새로운 것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든지 섞여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몰입형이 될 수도 있고 뭐 AI가 될 수도 있고 AR, VR, XR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된다. 새로운 것이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형 예술 플랫폼은 고전적 예술 플랫폼에 더해서 영화관이라든가 매스미디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폰, 몰입형, 확장형실 이제 어디든지 예술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완전히 열린 예술로 바뀐다. 우리는 그 지점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예술에 결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열린 예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AI가 예술과 결합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미나 작가가 4년 전에 만든 작품은 이미 인공지능이 텍스트 학습을 해도 좋은 문장을 쓸 수 없다라는 분석이 4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 아시다시피 샤오빙이 시집도 내고 일본에서는 신춘문예도 통과할 정도로 글을 잘 써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와 예술가들은 이것은 뭐 잘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엔디비아가 거꾸로 서툴게 그려도 완벽한 풍경화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이스트의 남주환 교수님 인공지능 피아노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머시브 아트, 몰입형을 결합해서 전시를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딥스페이스 뮤직이라고 해서 이제는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어디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이렇게 아주 바뀌는 현장의 속속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4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지능과 예술의 작품들은 4년 후가 되면 너무나 평범해져 버린 이미 이제 렘브란트풍으로 작품을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AI 피아노가 연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은 이런 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공지능 비엔날레에서 보여줬던 스페인 국립대학교 교수팀입니다. 이제 연구자, 공학자와 예술가들이 협업을 하고요. 이것은 유럽에서 공개된 작품들을 전부 다 학습시키고 갠으로 나의 인공적인 뮤즈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마지막 완성을 어떻게 했냐면 화가가 직접 이 인공지능 갠이 만들어낸 작품을 유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역시 인간의 터치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영감을 받지만 마지막의 완성은 인간에 의해서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작권이 인공지능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느냐 소모적인 논의가 그것을 이미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예술가들이 이런 예술을 할 수 있다, 저런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오늘 특허청과 같이 한다는 이런 발표의 장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AI라는 것이 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무엇을 바꿔놓겠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제가 소유라고 했는데요. 예전엔 예술품을 살려고 했습니다. 미술품을 왕이 화가에게 그려서 뭐 가지고 있던가, 귀족이 또 화가에게 그려서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지금은 예술 시장에 가서 뭐 갤러리를 가던 페어에 가던 미술품을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작곡가가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연주자는 공연 티켓을 파는, 이래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에서는 이제 구독료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첨단에 있는 것이 음악 AI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바. 아이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을 내면 인공지능이 필요한 음악을 작곡해서 필요한 연주의 악기로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바는 이미 그 아이바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작곡가를 저작권 등록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착안을 해야 될 점은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이 인간성의 어떤 성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이 만인에게 사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구독료를 낮춰서 사람들이 작은 돈으로도 풍부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의 몇 가지를, 그러니까 수익 모델, 구독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용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미래 가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는 다비데 콰이올라라는 이탈리아 작가고요. 이 작가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숲을 스캔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래서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출력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탈리아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사용료를 해서 그 작품을 계속 데이터를 받아서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콰이올라의 아주 특출난 점은 아름다움을 데이터로 재현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테레사 라이반 더버스라고 독일의 작가인데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사실 이제 종교적인 영성이 굉장히 큰 하나의 화두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메시아의 윈도우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까지도 인공지능의 갠과 그 다음에 스테인글라스 창문을 통해서 재현해낼 수 있는 인간의 창의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고전적인 예술에서는 소유권, 책을 산다든가 음반을 산다든가 미술품을 산다든가 혹은 극장에 간다든가 이렇게 어떤 티켓을 산다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의 열린 미술에서는 AI가 착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고 작은 구독료로 계속해서 쓸 수 있겠는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문에 있는 것은 제가 최근에 문화일보에 기고한 2개의 기고문을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이 AI 컬처 앤 아트 비즈니스에서 누가 영웅이 될 것이냐를 보면
제가 3명의 히어로라고 썼다가 왜 남자만 돼야 되냐 해서 헤로인이라고 좀 바꿔봤는데요. 3명의 영웅은 누가 나올 것이냐 하면 근데 인공지능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데 뭐가 유한하냐면 시간이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주는 데이터 큐레이터.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하는 AI와 지식재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세 번째는 이제는 뭐 새로운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AI와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세 축이 아마 인공지능과 예술의 시대에선 새로운 영웅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눈에 앞에 닥친 7가지 아젠다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AI 문화로 들어가는데 딥다이브를 지금은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21세기는 이미 제가 이름을 붙여보자면 팬데믹 글로벌리즘입니다. 연결이 디지털로는 다 돼 있지만 물리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양자역학적으로 공존한다. 두 번째, 이 데이터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클라우드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술 데이터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픈 액세스가 많습니다만 더욱더 오픈 액세스가 어마어마한 양이 공개될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는 예술가들이 예술 데이터를 응용하는 사람들이 창업자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2개가 합쳐질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역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들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이냐. 그 안에서도 특히 예술 교육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R&D인데요. R&D가 이제 2번의 인공지능의 겨울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어졌을 때 무너졌듯이 지금은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국가 주도의 정부가 주도하지 않을 때 AI나 데이터 확보를 주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민간이나 시장이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R&D라든가 지식재산권의 부분들이 자생력을 가지도록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생각하는 발표 정말 잘되었습니다. 앞서 원가는 발표에서 컴퓨터가 무엇을 못하는가, what computers cannot do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humans must collaborate with AI now인 것 같습니다. 진짜 발빠르게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일단은 할 때다. 빨리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라는 것의 성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구독률을 낮춰서 문화를 참여할 수 있는가. 저는 오픈 AI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오픈 아트라고 하셔서 굉장히 또 새로운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나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그 질문을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발표 자료들은 영상으로 홈페이지에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자료를 갖고 싶으신 분은 저희 포스터에 나와 있는 담당자분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허락을 받고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오해한 분은 혹시 저희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7개 어젠다 말씀하시기 전에는 감정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 어젠다에 지금 사실 특히 팬데믹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런 감정이 얼마나 있다고요. 그런 좀 뭔가 이런 예술을 많이 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그것 때문에 오는 로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팬데믹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더 이렇게 그 어디언스의 감정, 글로벌 어디언스의 감정에서 어떤 일이
이거에 좀 궁금하고 또 지금 순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전시를 하고 또 그것이 팬데믹 상황에서 해봐서 교수님, 오혜영 교수님 질문하신 걸 똑같이 저도 질문하게 됐는데요. 이 두 가지 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예술로 결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결국 사람이 뭐지라고 묻게 되고요. 그 사람이 뭐지라고 물었는데 팬데믹에 사람들이 너무 우울해지는구나. 그래서 이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 미술관은 정신의학과 예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아까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것이 의학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상실감을 예술로 극복할 때 예술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상반기고요. 그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하반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세계적인 뉴스 사건들을 보는데 한 사람이 보는 사건, 사고가 하루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상, 트라우마를 어떻게 사람들이 예술가들은 받아들이고 일반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내년에 이제 인공지능의 그 후속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의학과 예술로 하면 조금 더 인간이 더 총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술이 20세기에는 굉장히 개념 미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고도 성장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개념으로 하고 굉장히 차가운 예술을 하고 추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막 사회를 비판하는 개념 미술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사회 자체가 너무 이게 힘든데 예술까지 힘드니까 그런 예술을 사람들이 지금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확신하건대 아름다움의 귀한.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아름다움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엇을 봤을 때 인간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2021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뭐냐 하면 디지털 예술이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느껴지게 치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거기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가들의 천재성, 창의성이 발휘돼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기원하는 2021년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